자,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톰 키팅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톰 키팅은요, 1917년에 태어났어요. 1917년에 정식 이름이 토마스 패트릭 키팅. 런던에서 태어났어요. 영국 토박이에요, 이 사람은. 런던 템즈강 근처의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7명의 형제 중 4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페인트공이었는데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다가 독일군의 독가스 공격에 폐를 다쳐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도 아버지가 일을 못하니까 가정부로 일을 하긴 했지만 수입이 보잘것없었어. 7명의 입을 어떻게 다 먹일 정도로 이게 수완이 좋지 않았단 말이야.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학교를 중간에 그만둬야 했던 이 톰 키팅은 배달부 일, 심부름 일, 이런 잡 일을 하다가 아버지랑 마찬가지로 페인트공이 됩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키팅이 해군에 소집이 됐다가 싱가포르에 배속이 됐었는데 신경쇠약을 이유로 제대를 금방 했어요. 1944년에 제대를 하고 1950년에 퇴역 군인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런던의 골드스미스 미술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좋게 잘 된 케이스죠. 그렇게 야간에 막 일을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고 학교를 막 낮에는 다니고 이러면서 진짜 열심히 다녔어. 근데 이 골드스미스 미술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키팅이 한 고물상을 만나게 돼요. 엘버트라는 고물상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회화를 복원하는 회화 수복 일을 이 사람한테 맡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옛날 고미술을 가져오지 않고 한 무슨 마오리 쪽 추장 같은 걸 그린 동판화를 보여주면서 너 이거 똑같이 한번 그려볼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 뭔데? 뭐 동판화야? 이거 똑같이 그리면 되는 거야? 하고 막 그림을 그려요. 이 사람도 그림을 잘 그렸어요. 막 그림을 그렸어. 직접 캔버스도 구해줬고 물감도 구해줬고 붓도 구해주면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못 그릴 거 없지. 그림을 막 그렸는데 캔버스가 이미 다른 사람이 그렸던 캔버스인 거야. 다른 풍경화 그려져 있는 캔버스였는데 그 위에다가 새 그림을 입히라는 거야. 근데 이 새 그림이 이거 풍경화 누가 그려놨는데 망치기는 좀 그런데 이거 좀 그런데 라고 하면서도 그림을 그렸지. 왜냐하면 옆에서 야 옛날 캔버스에 하면 되게 옛날 느낌 나고 좋잖아. 새 캔버스에 하면 느낌이 안 살아. 옛날 캔버스에다 하는 게 그게 좀 더 멋있어. 이래서 3주에 거쳐서 그림을 완성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엘버트라는 사람이요, 옛날 캔버스를 가져다가 옛날 그림을 복제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림을 복제해가지고 옛날 화가들의 작품이라면서 이걸 파는 거야. 키팅이 그린 그림 역시 똑같이 옛날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면서 팔렸어. 자기는 그걸 몰랐거든요. 톰 키팅은 그걸 몰랐어. 그냥 그림을 그리라길래 그래 그리자 하고 그냥 그린 거야. 하지만 나중에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가 그린 그림이 새로 발굴된 그림이라면서 어디에 팔렸다는 거야. 키팅의 위장 능력이 이때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골드스미스 미술학교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뭐라고 평가를 받았냐면 회화 기법에는 뛰어나지만 독창성이 없다. 구성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들었었거든. 그러니까 난 재능이 없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린 그림이 엄청 비싸게 팔렸다는 거지. 졸업시험엔 떨어졌지만 괜찮아. 졸업시험에 떨어지면서 이제 원래 자기가 미술학교 선생님이 되려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 꿈이 좌절이 되면서 한 형제가 운영하던 공방에 들어갑니다. 공방에 딱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회화 수복 일을 해요. 회화 이제 복원을 하는 일을 하는데 이 형제랑도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로버츠라는 사람이랑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해요. 돈도 더 많이 주고 더 나은 대우를 해줘가지고
그 밑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로버츠가 자기한테 인기 있는 화가 작품을 복제를 해보래. 야, 너 이거 복제 좀 해봐봐. 넌 이거 못하지? 에이, 넌 능력 없지? 너는 미술학교에서 졸업시험에서 떨어졌지? 에이, 하긴 네가 뭐 이런 거 그릴 수 있겠니? 아유, 너한테 부탁한 내가 잘못이다. 아유, 됐어. 다른 사람 찾아볼게. 그 뭐야, 뭐 골드스미스 미술학교? 거기 졸업한 사람 찾아보지 뭐. 너보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 훨씬 많겠지 뭐. 이러면서 도발을 건 거야. 시비를 턴 거지. 노렸어. 그래서 빡이 쳐가지고, 그래? 내가 그릴 수 있지, 이런 거면서 촤촤촤촤 그립니다. 그림을 다 복제를 했는데 어느 날 한 갤러리에 자기가 복제한 그림이 걸려있는 걸 본 거야. 심지어 누가 했는지 서명도 똑같이 돼가지고 로버츠를 막 찾아가고, 이런 삼시세끼, 이런 쉐끼, 내가 네 밑에서 일을 했어? 아, 나 이제 때려칠 거야. 아주 다른 화가 찾아봐라. 쌍욕을 하고서 뛰쳐나왔어. 그때부터 회의감이 든 거예요. 어차피 미술상들은 등쳐먹을 생각밖에 안 하는구나. 미술계는 썩었고 상인들은 그냥 가난한 화가들 등쳐먹을 생각만 하고, 뭣도 모르는 대중들은 그냥 화상들이 파는 그림이 비싼 건 줄 알고 그냥 사는 거예요. 대중들도 속였고 화가들도 속인 이런 나쁜 상인들을 다 엿먹이겠어. 내가 다 복수할 거야. 라는 생각에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성공하지 못한 거에 대한 실망과 지금 뭐 다른 화가들을 배신한 것들, 뭐 고객들을 속이고 부당이득을 착취한 거, 이런 것들을 다 혐오해서 위작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이미 이 사람은 아까 미술학교에서도 들었듯이 기법이랑 테크닉은 이미 완벽한 사람이었어. 독창성이 좀 떨어졌던 거지. 나만의 양식이 없었을 뿐이지 이 사람도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렸다고. 미술계를 뒤흔들 위작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도 곧바로 런던 각지에서 옛날 회화, 옛날 캔버스들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붓이랑 물감 같은 것도 주의 깊게, 뭐 아까 그 메이 헤런처럼 막 일부러 막 다 속여버리겠어. 내가 니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나름대로 좀 이제 신경을 써서 구하긴 했지만 그 당시 똑같은 걸 구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기술과 회화 수복을 했던 일, 이미 옛날 회화들을 많이 봤고 그걸 복원하는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 기술들을 바탕으로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흉내내요. 하지만 이 사람은요, 메이 헤런이랑은 좀 다르게 돈을 벌 목적도 아니었고 선배 화가들을 욕볼 목적도 아니었고 그냥 나는 미술상들만 엿먹이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진품이 아니라는 흔적을 곳곳에 남겨놓습니다. 힌트를 준 거야. 그러니까 미술상들이 니네가 진짜면 이거 알아보겠지라면서 남겨놨어, 흔적을. 어떻게 남겨놨냐면 옛날 캔버스잖아. 옛날 이미 뭔가 그림이 그려진 옛날 캔버스면 그림을 그대로 두고 코팅을 한번 합니다. 코팅을 한번 하고서 템페라 기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템페라 기법이 뭐냐면 뭐 악교나 계란 노른자 이런 걸 으깨가지고 물감을 살짝 섞어서 쓰는 기법이에요. 이 템페라 기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당시 그림 기법을 따라하기도 굉장히 좋았고 지속력이 좋지가 않아서 코팅을 입힌 위에다가 이걸 그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그림이 떨어져 나오면서 원래 있던 작품이 쫙 나타나면서 사실 이건 가짜였지롱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였어. 함정을 판 거지. 아무리 형편없는 그림이라도 내 동료 화가가 그린 그림을 욕보이고 싶진 않았던 거였어. 아까 메이 헤런 같은 경우는 그림을 다 긁어냈잖아. 근데 톰 키팅은 긁어내지 않았어. 없애버리고 싶진 않았던 거야. 그리고 위작을 그리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위작 그리기 전에 가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서 그 위에다가 색을 입힌 거예요. 이거 가짜야. 니네들 X선 찍으면 이거 가짜라고 내가 써놓은 거 다 나올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놓은 거야. 옛날 그림을 수리하거나 진위를 딱 이제 가릴 때 X선을 쫙 비추면 그 흰색 그림이 가짜 이렇게 딱 나오면서 이거는 가짜다, 이건 위조 작품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걸 남겼단 말이에요. 또 일부러 원작 그 예술가가 사용했던 재료랑 다른 재료를 쓰기도 했어요. 뭐 19세기 화가 작품을 흉내를 낼 때는 20세기 재료를 쓴다던가, 뭐 17세기 화가를 흉내낼 때는 18세기 물감을 쓴다던가, 뭐 이런 식이었어요. 곳곳에 남겨놨어. 또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영국 화가 중에 대표급인 존 컨스터블의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 그 작품을 좌우를 반전시켜가지고 똑같이 그린 거예요. 원화를 그대로 베낀 게 별로 없어요. 자기만의 서명을 해두거나 뭐 나름대로 위작인 게 밝혀질 만한 흔적을 곳곳에 다 넣어놓은 거야.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정의의 사도였느냐? 주님, 오늘만은 제가 정의로운 위조 작가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였느냐? 그건 또 아니야. 위작을 팔아서 돈을 번 것도 사실이야. 다 돈 벌었어. 예술계를 흔들어 놓고 싶어서 위작을 그렸다라고 했으면 나중에 자기가 여러분, 자, 자기가 산 작품들 잘 한번 보세요. 이게 다 제가 위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밝혔어야지. 안 밝혔단 말이야. 밝혀지기 전까지 자기가 밝히지 않았어. 스스로 위작인 걸 밝히지 않았다고. 근데 이게 어떻게 밝혀졌느냐 하면 런던 타임즈의 기자 노먼이라는 사람이 이걸 밝혀냈어요. 세뮤얼 팔머라는 화가의 전시회를 보는데 도록을 보고 있었어. 도록을 보는데 만약에 작품 이름이 마리몬드야? 이번에는 마리몬드라는 작품이 나오는구나 하면서 이제 도록을 막 보기 시작해. 근데 또 다음에 전시회를 갔는데 분명히 내가 이 작품이 마리몬드라는 작품이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음 도록에 또 나왔어. 이게 이거 팔린 거 아니었나? 내가 알기로는 이거 팔렸는데 이게 왜 두 번이나 올라와 있지? 라고 생각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이 미술품을 파는 소더비 경매에서 위작이 있다더라 하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었어. 이미 위작이 있었대. 그러니까 노먼이 이거다, 이거 위작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위작으로 추정이 되는 작품들을 대형 박물관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이거 진짠가? 이거 가짠가? 하고 딱 봤는데 가짜인 게 판명이 났어요. 쉽게 판명이 나죠. 위작이라는 판명이 나니까 이 세뮤얼 팔머의 작품을 소유하고 있는 갤러리 수집가들한테 다 연락을 합니다. 이 세뮤얼 팔머 작품이 다 가짜인 것 같은데 그 가지고 계신 작품 하나만 내주시면 제가 그거 확인 한 번만 해도 될까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뭐야? 내 작품이 가짜라는 게 밝혀지면 나는 진품을 보는 능력이 없는 거고 그냥 너무 순진하게 속아가지고 돈 낸 사기당한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품이 진품이 아니면 그게 내가 뭐가 돼. 아무도 협력을 안 해주겠죠. 그래서 협력을 아무도 안 해주다가 힘겹게 이제 한 갤러리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위조 감시 끝에 위작 기사를 본격적으로 냅니다. 그리고 위작 기사를 딱 낸 다음에 이거 다 가짜다 라고 기사를 낸 다음에 톰 키팅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 톰 키팅님 맞으시죠? 위작 혹시 그리신 건가요? 그러니까 톰 키팅이 허허허 웃으면서 맞아요. 오실래요? 직접 만납니다. 둘이 만나요. 굉장히 친절하고 잘 대해줬으나 직접적인 위작 관련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대요. 20년이 넘도록 나는 위작을 그렸고 여러분들이 산 건 가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직접적으로 어떤 게 가짜고 어떤 게 위작이고 다 이야기하진 않았대요. 나중에 이 톰 키팅의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당시 59세였거든요. 톰 키팅이. 이분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굉장히 친절하면서도 냉소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위작을 그렸지. 근데 그거 왜 그렸는 줄 알아요? 아주 미술계가 썩어 빠져서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2000점이 넘는 위작을 그렸다라고 밝힙니다. 2000점이 넘는 위작을 그리면서 왜 위작을 그렸냐라는 질문에 남의 등쳐먹기 바쁜 이 화상들이랑 미술계에 대한 항의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본인이 어떤 작품을 그렸는지는 다 밝히지 않았어. 어쨌든 기사가 뜨고 나서 이 톰 키팅은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왜? 사기꾼으로? 위작을 그린 사람으로? 뭐 욕을 먹었을까요? 대중들이 욕을 했을까요? 우와, 통쾌하다. 개사이다. 그동안 자기의 품이랑 지식을 내세우던 재수없는 부자들, 그리고 지들만 뭐 아는 것처럼 무슨 뭐 병기 갖다 놓고 이거 세민이 어쩌니 떠들던 미술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작에 다 속아 넘어갔다는 게 너무 통쾌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 때문에 미술에 대한 평가랑 금전적 가치에 대한 토론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그림을 똑같이 그렸는데 왜 이 사람이 진품은 뭐 몇백억이면서 가짜 그림은 몇십만 원도 안 줄라 그래요? 똑같은 그림인데 왜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도대체 미술에는 어떻게 금전적 가치를 매기는가, 뭐 이런 토론이 나중에 벌어질 정도였어요. 나중에 이 톰 키팅이랑 노먼은 24시간 정도 인터뷰를 한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책을 하나 냅니다. 위작의 방법이라는 책을 내요. 이 책이 발간이 되고 나서 출판이 된 직후에 톰 키팅은 이제 사기죄로 체포가 됐어요. 하지만 톰 키팅이 그동안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웠고 나이도 많았고 이 회화 수복 일을 하면서 온갖 가지 화약약품을 다 다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관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고 심장에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재판이 중지됐고 그대로 석방됩니다. 나중에 몸이 좀 괜찮아진 키팅은 TV에 출연을 해가지고 오늘은 모네를 따라하겠어요. 자, 모네의 작품은요, 특징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모네 작품, 마네 작품, 막 인상주의 화가들 막 다 그려보고 이 회화 수복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TV에 나와가지고 막 해설을 하는 거예요. 인기도 엄청나게 많이 얻었어. 하지만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심장 발작으로 66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훈훈한 결말일 뻔했는데 오래가지 않았어요. 원래는 이게 위작인 게 밝혀지면 평판이 막 바닥을 치고 사기꾼 취급을 받고 막 미술계든 대중사회든 욕을 먹고 묻히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이 톰 키팅은 예외였어. 아까 메이 헤런 같은 경우도 위작은 엄청나게 가치가 떨어졌고 뭐 결국 사기죄로 들어가기도 했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 톰 키팅이라는 사람은 예외였어. 사람들한테 사기를 칠 목적이 아니었잖아. 미술계랑 화상들을 엿먹이려고 시작을 했던 거고 그 사람들의 고귀한 품위의 흠집을 탁 내면서 이 대중들을 통쾌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위장으로 돈도 벌었지. 돈도 벌었는데 흔적을 다 남겨두면서 약간 정의의 사도 같은 느낌을 딱 내면서 이 친숙한 할아버지 이미지에 허허허허 딱 하니까 이 이미지 세탁이 막 장난이 아닌 거지. TV에 막 자주 출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했죠. 나중에 이 사람이 사망하고 나서 이 사람의 작품이 가격이 훅 뛰어요. 사망한 후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이 사람 작품이 뭐 200점인가 팔렸는데 총 27만 파운드 정도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위작 이야기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